2월 달은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소화해 가는 것 같은데 그 이벤트들이 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벤트다 보니까 시장 조정으로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월에도 저희가 다양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3월엔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가상자산 측면에서 3월의 이벤트들과 그에 대한 시장 영향력들도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 가상자산 시장의 히트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시면 30일 기준 히트맵인데요. 대부분 이제 붉은색이죠. 이제 그만큼 좀 하락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짙은 색일수록 그만큼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뭐 비트코인도 10% 이상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고 아마 지금은 89,000달러인지 85,000달러라서 사실 더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매크로 경제 측면에 의해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좀 많이 하락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솔라나가 37.6% 정도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솔라나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민코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코인들 같은 경우가 솔라나 기반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제 집권하기 전 1월 20일 경에 트럼프 코인과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었고 이후에 아르헨티나에서도 리브라 코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엔 유동성을 빨아가는가 싶더니 지금은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좀 하락폭이 깊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죠. 해킹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런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약 20% 가까이 좀 빠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이 해킹 이슈는 사실 블록체인 본질에 훼손된 것은 아니고 이를 악용한 해커들의 문제 그리고 또는 거래소의 관리 부실 또는 운영 부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또는 이런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체의 문제는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죠. 이제 리플이고 이제 리플이라고 불리는 XRP는요. 약 한 27% 정도 가까이 빠졌습니다. 리플은 사실 뭐 작년도에 많이 상승을 했었죠. 많이 상승을 한 만큼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뭐 다양한 뭐 알트코인 ETF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등등에 대한 다양한 뭐 긍정적인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은 좀 힘들고 뭐 그러실 테지만은 이런 시기에 오히려 좀 공부를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좀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유출 현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제 좀 빨간색이 되게 깊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거의 1,100억 달러 정도 가까이 좀 이제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피델리티 그리고 블랙록에서 운영하고 있는 FBTC, IBIT에서 좀 많은 이제 순 유출이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보시면 좀 많이 하락을 하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이런 뭐 2024년 1월에 나온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반감기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한번 상승이 있었고 이후에 2024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한번 상승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3월, 4월부터 한 11월까지 약 8개월간 지루한 좀 행보장을 좀 보였던 것을 또 볼 수 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도 11월에 상승을 해서 지금 좀 지루한 행보장을 약 한 4개월 가까이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마켓 타이밍을 잡기는 되게 좀 어렵지만은 이제 그 움직임, 이 세계 매크로 경제 측면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측면에서 있는 뭐 그런 이벤트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더리움 ETF에 대한 유출 현황입니다. 이것 또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예, 이것도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이더리움 해킹 이후 약간 순유출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순유출 그 해킹 사건 이전에는 그래도 순유입이 좀 크게 있었다가 그 크진 않지만 작게라도 이렇게 순유입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킹 이후에 약간 그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들이 좀 투자 심리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그 ETF도 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11월부터 그래도 1월 중순까지 순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기관들은 어느 정도 뭐 좀 많이 자금이 투여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고래들 뭐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그 개수를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에서는 좀 순유출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큰 고래들이죠. 기존의 큰 고래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좀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세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춘다라면은 좀 그렇게 좀 반전할 수 있는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고래들의 동향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ETF에 관한 플로우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녹화 시간 기점으로는 지난 거래일에 그러니까 간밤에 비트코인에 관한 ETF 유출이 상당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시장에서의 투심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ETF 쪽으로에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현물 시장의 가격 변화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아무리 관세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악재다라고 한다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이야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더리움이 해킹이 당했는데요.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다가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그렇게까지 무너지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해당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마 2월 달이죠. 2월 24일 정도인데 바이비트가 이제 14억 달러 가까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원화로 한 2조 1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비트가 조금은 대응을 잘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된 이더리움 개수를 완전히 복구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떻게 복구를 했냐 하면은 이제 그 큰 거래소죠, 뭐 바이낸스든 이런 큰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들에게 대출을 통해서 그 개수를 좀 보완했고 또 보유하고 있던 고유 자금이라고 하죠. 그들의 바이비트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일부는 이제 이더리움을 매수하면서 개수를 다 맞추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해커들을 찾는데 이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4억 원인데요. 이게 그냥 10%입니다. 잃어버린 자금의 10% 정도를 포상금으로까지 주면서 우리는 찾아주는 이들에게 포상금을 내걸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해커가 북한의 라자르스 그룹으로 좀 추정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어느 정도 신원도 특정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좀 거래소 살리기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비트 거래소 어찌 보면 FTX 거래소만큼 좀 우려할 만한 것 아닌가라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은 이제 바이비트는 실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해킹 당했던 것이고 FTX 같은 경우는 약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을 좀 가지고 있게끔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고 또 다른 점은 바이비트는 이렇게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거래소 출금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FTX 사태 때는 거래소 출금을 막으면서 오히려 신뢰, 신용을 잃어버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바이비트는 이제 그러했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소 출금 막지 않을게.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만 거의 6조 원 가까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계속 살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항방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할 수 있겠지만은 좀 잘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바이비트가 지금 뱅크런까지는 아닌데 계속되는 투자자들의 이탈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들을 예를 들어서 업비트나 비스덤 네. 이렇게 국내 거래소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출금이 막히지는 않게 대응은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사실 바이비트 이슈가 있고 얼마 뒤에 이제 OKX라는 또 글로벌 거래소인데요. 이제 OKX에 이제 그 벌금이 좀 내려졌는데 그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거의 5억 달러 규모이고요. 이게 7천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얘들은 좀 불법으로 좀 이제 송금을 하고 불법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소송과 이제 공방을 펼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OKX도 우리 그냥 5억 달러에 합의할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이걸 잠시 가려고 했었지만은 이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겹쳐서 OKX의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조금은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 기류를 좀 만들어갔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OKX가 미국 고객에게 불법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법무부의 주요 이제 혐의 포인트인데요. 이제 기소된 혐의에서 이제 OKX는 좀 유죄를 좀 인정하고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불하는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조금은 악재로 작용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OKX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세이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미국 정부에 좀 등록하지 않은 채 자금 이체 사업을 벌였다. 그리고 미국 당국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자금 이체업자들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OKX는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가 이제 적발되었고 이번에 벌금을 좀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KX가 자금 이체 면허 없이 지난 7년간 영업을 하면서 좀 막대한 이득을 챙겼는데요. 그 이득이 거의 한 7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